지금부터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먼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원장님 무대 중앙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호열 원장입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의 9번째 세션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국제협력이라는 세션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국내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의 선도국가 대한민국을 알리기 위해 이번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행사를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처럼 성대한 행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성경용 이사장님의 비전과 열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국제사회는 극심한 경제 침체와 가속화된 양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재정 투자와 제도 개선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양대축으로 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로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이루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는 청정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미국의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바이드노믹스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초연결과 초지능, 초융합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성장과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인지되면서 국제사회는 ICT 투자를 통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자 다양한 디지털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디지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는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CT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ODA, 공적 개발 원조 전략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는 것은 이런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국제협력 세션에서는 한국판 뉴딜 관련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돌아보고 디지털 뉴딜의 국제협력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그린 뉴딜의 동향 및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자 토론자로 참석하여 통찰력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세션을 통해 준비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여러 가지 발표 말씀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연결과 새로운 이야기를 위한 설레이는 여정의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세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한국판 뉴딜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이동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규판입니다. 제가 오늘 글로벌 코리아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할 주제는 이 한국판 뉴딜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사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딜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을 한 뉴딜 정책을 연상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뉴딜이라는 게 방향성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디지털 분야에서의 뉴딜 정책이고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그린 분야에서의 뉴딜, 이 두 가지 분야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디지털 뉴딜 쪽에 관련해서 정책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선도하고 있는 정책 측면에서입니다. 정부의 역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 내지 국가는 EU인 것 같고요. 근데 두 번째로 미국, 세 번째 중국, 이렇게 뭐 서열화 아닌 서열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EU의 그 디지털 뉴딜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 개념이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회자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그 연원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 경제라든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디지털 혁신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이런 결국은 기존의 이런 굴뚝 산업 중심의 2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이런 산업 모든 분야의 이런 기반을 소프트화된 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자는 게 이제 궁극적인 취지이고, 이게 이 정책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튀어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 각국이 이 데이터 경제 내지는 디지털 경제의 일종의 패권 싸움 하에서 나타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디지털 경제의 이런 패권 경쟁에서 정책 측면에서 가장 이 선도를 했던 지역 국가가 다름 아닌 EU인데요. 이 EU는 본의 아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2월 달에 EU 집행위원회가 A Europe Fit for Digital Age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공표를 했습니다. 대신 EU가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 전략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이제 우리 정부가 조금 정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셋업하고 집행하고 피드백하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는 이 EU 집행위원회가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과정을, 이런 프레임워크를 조금 우리 정부에서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EU가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 정책은 먼저 이 8대 중점 분야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AI, 인공지능, 두 번째가 온라인 플랫폼이죠. 당연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이라는 게 R&D 투자, 그 다음에 이제 EU가 또 선도하고 있는 게 AI의 일종의 사용하는 데서 윤리 문제, 이런 문제까지 선제적으로 법 제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핸드폰,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 플레이어들 간에, 특히
앱 같은 개발자라든지 그다음에 플랫포머라든지 이들 간의 경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조안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데이터 전략은 EU가 10년대부터 추진해왔던 싱글 마켓, 이게 상품 시장의 싱글 마켓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시장도 단일 시장을 형성하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 정보를 어떻게, 개인정보는 보호하되 이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오픈시킬 것인가, 유통을 자유롭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조안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사이버 어택, 공격 문제에 대해서 민간 기업하고 정부가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종의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산업 전략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EU가 추진하고 있는 EU 산업 전략은 그냥 디지털 뉴딜만 이렇게 독립해서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고 뒤에 설명하듯이 그린 뉴딜, 즉 환경성을 담보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경제를 추구하자는 그런 목표하에서 일종의 산업 정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모든 이런 디지털화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인력,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래서 얼마만큼 이 프로그램을 양성하는데 펀딩을 좀 더 잘해서 이 프로그램을 워킹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제 고성능 컴퓨터. 이게 양자 컴퓨터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기술 분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 연결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커넥티비티라는 용어가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서 EU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5G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집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EU의 그 디지털 뉴딜 정책 특징은 물론 이 투자를 하고 R&D 투자에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관련된 데이터 경제 구축에 필요한 법, 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정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미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이나 이 디지털 전환, 이 부분을 가장 선도하는 국가는 뭐 누가 뭐래도 미국이죠. 그죠? 소위 가파라고 하는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이 디지털 IT 기업들이 세계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대신 미국 연방정부, 정부의 그 정부 정책 차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역시 뭐라고 해야 되나, 시장 중심주의니까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정책은 EU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디지털 뉴딜의 특징은 디지털 경제, 데이터 경제로 전환되고 이게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통신 인프라, 5G하고 특히 이 브로드밴드의 기반 구축에 정부가 투자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이 표에 나와 있는 바대로 8가지의 분야 섹터별로 이 공약을 보게 되면 사실상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방점은 좀 약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는 국내 고용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인종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인데요. 산업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즉 어떤 측면이냐면 이 중국도 역시 이 신형 인프라 건설이라고 하는 계획을 2020년 금년도 5월 전인대에서 공표를 했는데 역시 EU처럼 집중 7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거의 유사하죠. 대신 중국은 법 제도 이 부분은 좀 시스템상 다르고요. 역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유사한 형태로 투자하는데 어느 섹터에 어느 만큼의 예산을 조달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게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일종의 오티마이즈하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 뉴딜로 넘어가겠는데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선도국을 EU하고 미국밖에 선정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2020년 8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Net Zero Emission by 2050 2050년까지 기후 중립성, 그죠?을 선언한 국가를 봤을 때 왼쪽 그림으로서 봤을 때 오른쪽까지 봤을 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가장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EU에 속하는 독일을 위시한 EU 국가들이 오른쪽에 포진하고 있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 우리 정부도 한국도 들어가 있죠. 결국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는 이 배출량을 순수하게 제로로 만들겠다 선언한 국가일 뿐입니다. 사실상 이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것은 선언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선언이, 이 커미트먼트가 사실상 정책으로서 집행이 되고, 그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컨센서스, 특히 기업들의 이 컨센서스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제화, 즉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몇 퍼센트 감소하겠다라는 목표를 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는 역시 EU 국가들이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 부분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건데 뉴딜의 본질이라는 게 이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거죠. 그게 뉴딜의 본질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기존의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를 해서 과연 일자리가 그만큼 창출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얻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IEA가 발표한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 건설 분야, 건물 분야에서 의외로 친환경적인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 잡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창출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그린 뉴딜에 관련돼서는 다양한 분야의 투자는 가능하지만 과연 정부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분야에서 과연 생각한 만큼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이런 동의, 이해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유럽의 그린딜을 말씀을 드리면요, 2019년에 그 라이언 신임 EU 집행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책입니다. 7대 중점 분야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각 섹터 간의 무슨 연관성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실상 클린 에너지뿐만 아니라 밑에 부분 안정적 실력 공급 시스템이라든지 오염 제거 이 분야를 보면은 오른쪽에 자세히 보면 2020년 10월 달에 레노베이션 웨이브 정책을 내고 그다음에 2020년 5월 달에 UN 생물 다양성 전략을 발표한다든지 그다음에 2020년 5월에는 Farm to Fork Strategy라고 이 부분은 이제 농업 분야에서의 화학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용 절감 목표 제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화학 전략, 그 다음에 메탄 전략,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서브세트로 들어간 부분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에 대해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금을 어떻게 하는가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면 EU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종의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기금을 만들어서 이 기금에서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스트 트랜지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그린 뉴딜은 일종의 고통이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고 기존의 철강이라든지 기존의 그죠 아까 굴뚝산업 이 중심의 이 산업에서는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 지원 기금을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법제화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3월 달에 이 유럽 기후 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데 결국은 2050년까지 제로 이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아까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인프라 외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바이든 대선 후보가 7월 달에 발표한 공약직을 보게 되면 이 클린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분야, 즉 자동차 산업, 그 다음에 트랜짓 이동 분야, 모빌리티 분야, 그다음에 전력 분야, 건물 분야를 위해서 환경 정의 분야까지 아울러서 이 9개 중점 분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간략하게 EU, 미국, 중국의 그린 디지털 뉴딜 정책하고요, 그린 뉴딜 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메뉴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있는데 역시 우리 지금 현재의 기업 환경, 그죠? 우리 환경에 맞는 정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략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새로운 사회의 변화로 나타나는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배려를 병행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판 박사님. 이어서 디지털 뉴딜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상원 박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고상원입니다. 중요하고 의미 깊은 오늘 행사에 발표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디지털 뉴딜과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디지털화와 경제 성장, 선진국과 다자공역 기관의 디지털 ODA, 한국 디지털 ODA 현황과 발전 방향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화 경제 성장입니다. 디지털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수세식 화장실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미국 노스트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고든 교수님과 같은 비관론자들도 존재하지만 다수의 연구들이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도 이 같은 전제에 기반해서 디지털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실 때 실제로 경제 성장 경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장표를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투자는 디지털 DNA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의 디지털화의 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디지털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입니다. 2000년에 30명 미만이었던 전 세계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가 2019년에는 50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브로드밴드 보급이 두드러지게 성장했습니다. 보급률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의 경우도 100명당 1.7명에서 34명으로 10년 만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선 브로드밴드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디지털화의 진전은 디지털 격차의 심화라는 문제점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개도국에 대한 디지털 투자의 우선순위는 높을까요? ICT 보급률과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CT 보급률과 경제 성장률 간의 역유자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입니다. 최소 임계치를 추가하면 ICT 보급과 함께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하다 포화점에 이르고 그 후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초기에는 무선 브로드밴드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서비스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점차 유선 브로드밴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역전된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검증해 봤더니 실제로 브로드밴드 가입률 1%가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개도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1인당 국민 소득이 낮을수록 무선 인터넷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를 강조합니다. 한 연구는 디지털 생산 요소, 산업, 경쟁력, 인프라, 서비스 연결성, 생산 및 가계 활동의 디지털화, 규제틀과 공공정책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디지털 생태계 발전 지수라는 걸 만들고요. 이 지수를 디지털화를 대표하는 수치로 정의하였습니다. 이 장표는 1인당 GDP와 디지털 생태계 발전 지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선 브로드밴드 보급보다는 낮게,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디지털화는 노동 생산성과 총 요소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이 국제협력의 중요한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루안다에서 희귀 혈액을 드론을 통해 운반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진국과 다자공여기관에서 어떻게 디지털 ODA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의 ODA입니다. 미국의 ODA 기관인 USAID는 의료, 식량, 금융 부분의 디지털 ODA, 디지털 리터러시, 여성 부분의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SDG와는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DFID는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ODA와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연방경제협력개발부는 지속 가능 개발과 연계된 디지털 협력을 강조하고 디지털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로 1억 유로를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의 자이카는 환경 조성, 인력 개발, ICT 어플리케이션 지원 등 아시아 개발은행의 ICT 전략의 3대 축과 연계해서 개도국과 디지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AFD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SDG의 달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망중립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웨덴의 시다는 ICT4D를 개발협력의 주류로 1999년에 이미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자공여기관의 디지털 ODA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다자공여기관으로의 국가기여는 총 ODA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에 반 이상이 유럽연합과 세계은행으로 갔습니다. EU는 2017년 디지털 포 디벨롭먼트라는 정책을 채택하고 ODA에 있어 디지털 기술 주류화 및 SDG와의 연계를 선언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모범 사례 공유, 아프리카 연합과 디지털 경제 TF 운영 등이 대표적인 세부 사업입니다. 세계은행은 디지털 인프라, 금융, ID, 혁신, 창업, 플랫폼, 리터러시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발족된 디지털 개발 파트너십 펀드에는 한국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인프라 확충과 전자정부, 법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ICT4 SDG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위기와 기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들은 디지털을 통한 그 17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들을 어떻게 달성할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세부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각각의 세부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단 그 목표 4와 목표 8에 좀 이 ODA가 집중이 돼 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의 디지털 ODA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공적 개발 원조 규모는 2.5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건 GNI의 0.15% 수준입니다. 액수로는 일본의 155억 불의 6분의 1 수준이고요. 비중으로도 비중 1%를 달성하고 있는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크게 낮습니다. 본 장표는 공적개발 원조의 규모 및 GNI 대비 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8년에 측정지표가 순공적개발 원조액에서 공적개발 원조 증여 등가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계열을 연속해서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서 해야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ODA는 10대 수원국의 4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2018년의 주요 수원국은 베트남, 이디오피아, 몽골,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원조의 방법에는 다자원조와 양자원조가 있는데요. 한국의 ODA는 양자원조가 63%, 조건을 지정해서 주는 지정 다자원조가 12.4%, 그리고 구속성과 조건이 없는 핵심 다자원조가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 디지털 ODA의 현황입니다. ICT 산업 및 인프라와 직접 연관이 있는 일반 ICT ODA는 2019년을 기준으로 1.4%,
다른 부분에서 ICT가 활용되는 융합 ICT ODA는 7.2% 정도로 추정됩니다. 일반 ICT ODA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이를, 융합 ICT ODA의 경우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줍니다. 융합 ICT ODA는 공공행정, 경제, 산업, 인프라, 교육 순서로 높게 나타나고 환경, 에너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창업, 치안, 재난안전, 보건 분야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기재부 국장님이 최근 영문으로 발표한 자료를 한글로 옮긴 건데요. 프로젝트가 확장될 한국의 강점 분야로 스마트 시티, 보건의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네 분야 모두 디지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표 역시 기재부로부터 가져온 것인데요. 프로그램 간 연계, 그리고 최근 KS 사업이 확장된 EIPP 사업을 통해서도 디지털 ODA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현재 한국은 5개 다자개발은행의 13개 신탁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기금을 디지털 ODA에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추진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세계은행의 한 WB 협력기금, IFC 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ODA를 금년 7월에 추진한 사례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아시아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개발부흥은행에도 다음과 같은 신탁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뉴딜 ODA를 해야겠느냐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ODA의 비중 제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든 ODA 사업의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모색해보는 그런 디지털 ODA의 주류화와, 이걸 영어로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죠. 젠더 메인스트림이라는 말이 아마 제일 익숙한 용어실 텐데, 그러니까 메인스트리밍으로 가는 거랑, 그리고 디지털 ODA만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정책, 이게 영어로는 링 펜싱이 되겠는데요. 그 두 가지 전략을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신탁기금의 활용과 양자 원조 확대도 병행되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한국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코비드-19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 전략에 활용한 모범 사례를 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DNA 생태계, 질병의 통제와 경제 회복의 회복 전략을 강조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베트남 참전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키스티 설립을 도와주고 USAID를 통해 카이스트를 설립한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도국의 이러한 지원을 한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 선임연구원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창훈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받아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금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후 7시 반에 35분에 탄소 중립 비전 선언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반에 이제 그린 뉴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시작돼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두 그룹 간의 굉장히 그린 뉴딜을 이해하는, 상이하게 이해하는 두 그룹 간의 논의들이 굉장히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됐었는데
오늘 선언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10월 28일 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셨지만은 오늘 비전 선포와 함께 이런 두 그룹 간의 견해 차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발표드리는 게 또 다른 어떤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딜은 아까 첫 번째 발표자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그 루즈벨트의 뉴딜에서 나왔고요. 그 뉴딜이라는 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뉴딜을 처음 배웠을 때는 뭐 땅을 파고 돈을 주고 그다음 땅을 덮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것, 이렇게만 많이 배워왔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린 뉴딜을 조금 더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의미로 조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조금 연구를 해보면은 그린 뉴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3R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실 텐데, 첫 번째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상황에서 구제하는 것, 릴리프가 하나가 있고요, R이. 그 다음에 이런 위기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는 회복, 리커버리가 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혁을 하는 것, 리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도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진정한 뉴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점들이 두 가지 입장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논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가 조금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이전에 그린 뉴딜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아까 김판석 박사님이 얘기하셨던 EU 그린들은 작년 12월 달에 발표된 거예요.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전에 발표된 겁니다. 거기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모든 분야의 어떤 전환, 구조적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에 이미 2019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는 미국 민주당에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도 2050 탄소 중립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 전반적인 개혁 또는 전환, 이런 어떤 과제들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게,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이전에 여러 가지 디지털 경제라든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있었지만은 뉴딜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린 뉴딜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 코로나 아웃브레이크 전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어떤 그 그린 뉴딜 개념, 굉장히 구조적인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조 전환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린 뉴딜의 개념을 올해 초에 일군의 환경운동과 그 다음에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그린 뉴딜의 개념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달, 3월달에 총선 공약에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의 총선 공약에 그린 뉴딜이 들어가게 됐고, 이 그린 뉴딜의 공통점은 2050년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들의 그 전에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파리협정, 그 다음에 IPCC 1.5도시 특별보고서, 2018년에 발간된 이 특별보고서가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지구의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2100년, 21세기 말에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1.5도씨 내로 제한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은 넷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어떤 탄소 중립 논의들, 넷제로 논의들이 국제사회의 어떤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대응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포함되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 다시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두 가지 그룹이 있었어요. 코로나19 이전에 그린 뉴딜을 이미 알고 들었던 분들,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뉴딜에 대해서 그린 뉴딜을 생각하시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구조 전환을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보고 계셨어요. 두 번째 그룹은 대부분의 공무원들, 대부분의 국민들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발을 하자. 경제 위기 발발했으니까 정부 재정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정부 재정 투자를 좋은 데 하자는 거죠. 좋은 데. 그 좋은 데가 친환경이고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의 분들 대부분의 국민들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죠. 이분들의 결론들은 그린딜이라는 거는 그린 리커버리, 녹색 회복을 위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녹색에 투자하는 거, 정부 재정을 투자하는 거, 이것들을 그린 뉴딜의 핵심으로 보십니다. 이 결과가 정부의 6월달, 7월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그린 뉴딜을 아셨던 분들의 그 컨센서스랄까요? 아웃풋이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의 총선 공약이었다면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들은 두 번째 그룹, 대부분의 국민과 공무원들의 그린 뉴딜에 대한 어떤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판 뉴딜을 했을 때 디지털 뉴딜만 들어가 있었죠. 그게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한 일주일, 열흘 내에 디지털 뉴딜만 하지 말고 그린 뉴딜도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같이 고민을 해서 그 두 가지를 합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까지 합쳐서 이 2+1으로 해서 한국판 뉴딜을 구성하시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최초로 한국판 뉴딜의 큰 얼개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판 그린 뉴딜의 큰 6월 1일 날 최초로 드러난 한국판 뉴딜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시키는 거, 두 번째는 녹색 산업을 만드는 거, 세 번째는 녹색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린 인프라, 그린 인더스트리, 그린 에너지, 이 세 가지가 그린 뉴딜의 핵심 분야로 대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앞에서 디지털 뉴딜을 하시면서도 설명을 주셨지만은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합니다. 만들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다음에 안전망이 하나의 그 요소로, 새 요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 이때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탄소 중립을 우리 전환의 목표로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7월 14일 정부 계획에. 그렇지만은 2050년이라는 구체적인 연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7월 14일 날 계획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좀 논란들이 있었는데, 야, 2050년 빠지면 이거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그냥 탄소 중립, 뭐 2100년에 하겠다는 거냐, 2070년에 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그룹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주로 이제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 그룹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들, 환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로부터 제기됐었지만은 정부에서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도 명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만 제시를 하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계획이 조금 특징이 있고 6월 초에 최초로 발표된 계획에 비해서는 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진전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제도 개선 과제가 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을 장기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진 체계들, 대통령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라든지 이런 추진 체계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대 분야 뭐 8대 프로젝트 틀은 유지했지만은 내용들이 조금 바뀌었어요. 조금씩. 아까 그 첫 번째 발표자께서 말씀해 주시지만은 EU라든가 미국의 그린 뉴딜에는 단순히 탄소 중립만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염물질 관리라든지 순환 경제라든지 이런 광의와 환경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그린 뉴딜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요소 정책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7월 14일 날 계획에도 이런 부분들이, 생물 다양성이, 생태계가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물도 조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공정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금융 분야, 이런 분야들이 같이 들어가서 6월 1일보다는 진전이 됐지만, 그렇지만은 평가를 해보자면은 여전히 예산 투자 사업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거는 굉장히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요. 엄청난
인프라 투자라든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정부 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민간 투자를 이끌어야 되는데 민간 투자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세가 또 바뀝니다. 올해 이 그린딜 관련해서 굉장히 터뷸런스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장세가 바뀌는 게 9월 달에 UN 기후정상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시진핑 주석이 우리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30년 이전에 우리 탄소 배출 정점을 찍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쇼킹한 뉴스였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1.5도를 우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 IPCC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2050년에 글로벌하게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순배출이 0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선진국들은 2040년 이전에 넷제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도라든지 아프리카 국가들, 중국 같은 국가들은 좀 개발에 대한 어떤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은 훨씬 더 이전에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EU라든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보다는 여유로운 거죠. 훨씬 달성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10월 말에 일본 스가 총리가 취임 첫 번째 그 시정연설에서 우리도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하고 얼마 며칠 뒤에 대통령께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은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선정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놔뒀던 개혁의 문제들이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문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선언하면서 주요 내용들, 그다음에 그게 이번 주 월요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고 발표된 게 있는데 그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이죠. 2050년 탄소 중립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한번 결집을 해보겠다.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만들겠다. 특별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 특별 기금을 신설을 하겠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카본 프라이싱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제도들, 세금의 부담금 제도를 중장기 개편하겠다. 더 중요한 거는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비전이지 그렇게 구속력이 국제사회에 있는 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거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거든요. 이건 NDC라고 그래서 UN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5억 3,600만 톤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모든 국가에서 EU 같은 경우는 원래 1990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NDC였습니다. 원래. 근데 그린딜과 함께 자기들은 이 감축 목표를 40%에서 55% 상향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바이든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은 2050년 넷제로가 아닙니다. 바이든 온실가스 기후변화 정책의 핵심은 2030년 목표를 전 세계적으로 상향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힘을 결집시키겠다고 바이든이 공약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취임하고 나서 100일 이내에 주요 배출국들을 다 모아서 주요 배출국의 세계 기후정상회의를 해서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을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무역정책과 연계하겠다. 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지금 과제들은 그러면은 지금 돌고 돌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그룹 사이에 이 견해차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가까이 이제 와 있습니다. 이 최종적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과제들이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만 했는데 이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년도 정부가 가장 먼저 하려고 하는 게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이건 계획이라기보다는 30년 뒤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하에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 중립이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기술 중심의 시나리오들, 뭐 여러 가지 사회 행태 변화의 시나리오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내년에 만드는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만드는 것들이 주요 과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기초해서 그런 발전 부분은 어떻게 넷제로를 달성을 하고, 산업 부분은 어떻게 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없애고, 이런 전략들이, 분명 전략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NDC도 내년에 대통령의 의지신 것 같아요.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 그래서 상향하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은 오늘 사실은 국제 협력과 관련돼 있는데 대한민국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온실가스 우리나라 배출량이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전 세계 배출량의 1.5% 정도에서 2% 정도 사이인데, 결국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향하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싸고 실현 가능하게끔 온실가스 감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국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 경제 회복,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 예산만 지원을 하면 됐어요. 규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에만 집중을 했다 그러면 그동안의 그린 뉴딜 정책이 앞으로는 규제하고 지원을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야 됩니다. 30년 동안의 전환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민간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린 리모델링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지원을 통해서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신축 건물, 지금 아파트들 몇십만 채씩 매년 들어오고 있는 이 아파트들 신축 건물을 제로 에너지 하우스로 에너지를 안 쓰게끔 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먼저 빨리 시행을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한 30%를 지금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료로 쓰는 거, 에너지로 쓰는 것보다도 원료로 쓰는 면들이 많습니다. 또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런 굉장히 감축하기, 연료로 쓰면 재생에너지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태양광 풍력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원료로 쓰는 경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R&D 정책이라든가 순환경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량을 반으로만 줄여도 석유화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결국 이 과정 중에서 피해를 받는 업종이라든지 업체, 지역 노동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과제들이 우리가 좀 남아 있고, 이 과제의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도 사실은 살리면서도 그 탄소 중립을,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그런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 주제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삼열 연세대 교수님, 윤순진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이보인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 팀장님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권오열 차장님과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무대 위로 이동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오열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앞에 발표가 있었으면 발제자님들하고 오늘 토론에 참여하실 분들을 소개 말씀을 잠깐 다시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바로 옆쪽에 앉아 계신 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판 뉴딜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 말씀을 발표하셨죠.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는 모아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옆에 디지털 뉴딜과 국제협력의 주제로 발표하셨던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발표를 끝내신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님, 한국판 그린 뉴딜에 대해서 발표 말씀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어서 연세대 이삼열 교수님, 행정학과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이 기획재정부의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팀장을 맡고 계신 이보인 팀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두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부터 토론 말씀은 이미 발표자님들께서 좋은 발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듣고 그래서 코멘트나 여러 질문도 좋고 이렇게 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한 순서는 이삼열 교수님, 윤순진 교수님, 이보인 팀장님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열 교수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네, 이삼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세 분의 그 발표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 고상원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전체적인 그 디지털 ODA에 관한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희가 한국판 그 그린 뉴딜과 해외 주요국의 사례까지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션의 내용이 두 가지 갈래로 흩어져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 쪽이었고 하나는 그린 쪽이었는데 저는 좀 디지털 쪽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쪽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ODA를 하기 위해서 그 개발도상국들을 굉장히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의외로 수도권이나 대도시권을 조금만 벗어나도 전력이 공급되지 않거나 디지털 기기들의 접근 자체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성인들은 모두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갖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디지털 접근이 가장 뒤떨어지는 분야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기기들을 접하면 굉장히 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특히 그 브로드밴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DA에 관한 얘기들 하다 보면 이미 많은 나라들에는 브로드밴드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줄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업적인 그 브로드밴드망들이 구축된다고 해서 그것들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도 모두 다 충분히 보급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업적인 인센티브가 지어지는 곳에서만 확산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저희가 그 브로드밴드에도 유니버설 액세스 개념을 적용해서 그런 브로드밴드 유니버설 액세스를 어떻게 저개발국에도 확신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ODA 아젠다에 좀 명확히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프라 플러스 기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까지도 4개가 합동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4개의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ODA 프로젝트들이 각 나라들에 들어갈 때 인프라와 기기와 그 다음에 그 기기들이 얹혀지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교육까지도 패키지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지를 앞으로 고민해 본다면 굉장히 ODA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가 그 디지털 인프라와 덧붙여서 수혜국의 그 일종의 관료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그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가 1, 2주 정도 와서 교육시키는 단기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1, 2주 가지고서는 이제 생각의 변화라던가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들만 모아놓고 공부시키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나라 교육 체계 속에 스며들게 해서 디지털 사회를 직접 몸으로 겪고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방향들을 바꾸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ODA에서 중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실시되면 좋겠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좀 과장급이나 굉장히 높은 분들을 많이 교육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레니엄 세대는 아니면 Z세대라고 하는 세대들 중에서 초입 관리자들을 상당히 많이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 나라들의 그 정책 기회의 창이 열리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저희 과에서 최근에 코이카에서 지원을 받아서 ICT 정책 과정을 열어서 동남아시아에 20명이 넘는 석사 학위생들을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각자의 나라에 있으면서 저희가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의외로 또 그 효과들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각 나라들의 그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데, 픽스드 라인들을 갖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픽스드 라인을 건너뛰고 브로드밴드나 와이어리스 통신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지금 각 저개발국들도 굉장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고 기회들도 많아지는데, 한국이 우리가 테스팅을 빨리 해보고 테스팅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을 우리 협력 대상국인 나라들과 빨리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혜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를 우리가 전체 전환을 도와주는 생각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공유와 차관, 그 다음에 공유가 이렇게 차례적으로 나가는 것이 기재부에서 나왔던 자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가보면 이것들이 차례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겠고, 이미 지식 공유를 할 때부터 차관이나 공유에 대한 플랜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지식 공유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차관을 심사할 때 못 들어가고 공유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는 사정들이 있어서 지식의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식 공유할 때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암묵지들이 사장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차관과 그다음에 공유와 지식 공유할 때의 모든 경험들이 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정권 초기에 이런 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되게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나 추진 동력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인사연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계획을 한 번 더 다듬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내년 예산 사업들의 구체적인 형태로 나오고, 또 그 예산 사업들을 일방적으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는, 임팩트를 낳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삼열 교수님께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OD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인프라와 기기, 그다음에 프로그램, 거기다 교육까지 이 모두 패키지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좋은 방향들을, 그리고 지식 공유와 차관 공유가 같이 가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책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좀 돼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삼열 교수님께서 혹시 디지털 뉴딜의 국제 협력에 관해서
고상원 박사님께 질문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까 고상원 박사님께서 한국 디지털 ODA 발전 방향해서 5가지 큰 방향을 짚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그 수원국 디지털 생태계 친화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보면 수원국들은 대개 5,000불 이하의 국민소득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이다 보니까 인프라라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방금 전에 발표하셨던 그 이삼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접근성에 대해서도 코이카에서 접근성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이런 인터넷도 제공되고 PC도 쓸 수 있는 것들을 해줬는데, 사실 그들이 많이 지역적으로 많이 확산되기는 상당히 그 수원국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 생태계에 잘 맞춰서 지원하는 게 좋을 텐데,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아직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일단 결국은 이제 최근 그 개도국에서 이렇게 디지털이 화두화된 건 그 모바일 폰의 보급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제가 장표도 보여드렸지만 모바일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30% 수준이지만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모바일 폰 레이디라고도 있습니다. 그 자기 폰을 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됐을 때는 이제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바일 위주로 일단 개도국에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삼열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은 디바이드라는 거는 이제 액세스 디바이드랑 유시지 디바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액세스망을 구축하는 거랑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기기와 활용 능력을 같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고는 이게 뭐 활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같이 가져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생태계적 그리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는 사실 아프리카 아주 그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도 요즘에 뭐 AI 데이터 레이블링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 아프리카도 이제 생태계가 미발달된 상태 하에서도 디지털화가 이렇게 진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티오피아에서 2년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 대학 학장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학생들이 전부 모바일을 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바일은 스마트폰인데 거기서 모바일은 이른바 2G 폰들이 많은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당히 제한된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형태가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상원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참고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로 서비스가 전환된 게 9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전엔 전부 문자 서비스였는데 그 문자를 통해서도 충분한 정보가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이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접근성 센터를 통해서 보다 풍부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린 뉴딜 쪽으로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린 뉴딜에서는 이창훈 박사님께서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탄소 중립을 포함해서 많은 전략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이야말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윤순진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방금 소개받은 윤순진입니다. 의미 있는 행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창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문 대통령께서 2050 대한민국 탄소 중립 선언을 대국민 연설로 이제 하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제 신호를 보내드리는 것과 동시에 또 전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획득하고 또 한국이 국제사회 흐름에 함께 발맞춰 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클라이밋 액션 트래커라는 국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거기와 또 젊은 워치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특히 젊은 워치가 매해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온실기체 배출이 1%가 넘는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얼마나 기후변화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하면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대상국이 됩니다. 그 평가 대상국이 57개국의 EU를 포함해서 58개국이고요. 1, 2, 3등은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잘하는 나라는 없다. 이래서 이제 4위부터 등수를 매겨서 61등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올해죠. 2020년 58위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온 거에 따르면 53위로 약간 올라갔는데 여전히 가장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빨간 집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 들어가는 국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그린 뉴딜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창훈 박사님께서 현재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 크게 이제 두 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이해도 당연히 이제 가능한 이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뉴딜이라는 말 자체를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용어가 가진 역사성 또 사회성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경기 부양책 일수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뭐라 그럴까 좀 더 개혁, 사회적인 어떤 개혁까지도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새로운 사회 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린 뉴딜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좀 더 사회 안에서 그 역사적인 어떤 미국에서의 뉴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노동자들을 껴안고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약자들에게 사회 보장까지도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보장해주는 그런 방향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구제와 복구 그것이 먼저 중심이 되고 그다음 또 개혁적인 그런 조치가 취해졌었는데요. 저는 우리의 그린 뉴딜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작년부터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사회적인 중요한 의제로 채택된 건 올해였고요. 또 이것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제한이 됐고 좀 더 힘을 받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일단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발표된 그린 뉴딜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수정 보완되고 확대돼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좀 더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것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 내용을 좀 더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린 뉴딜은 경기 부양책에서 출발은 하지만 거대한 어떤 사회적인 전환의 기획이자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또 새로운 어떤 녹색 전환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라고 새로운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이 지향해야 되는 건 그린 뉴딜을 가능하게 하는
또는 이것이 좀 더 확장돼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은 기후 위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게 기후 위기가 이런 녹색 전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어떤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린 뉴딜이 배치되고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린 뉴딜만이 이것을 지향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사회 안전망 뉴딜, 그리고 최근에는 지역 균형 발전 뉴딜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한국판 뉴딜은 결국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저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질서가 기후위기 대응, 특히 1.5도씨 온도 그 상승 억제 목표,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뉴딜도 그것에 복무해야 되고, 지역 균형 발전 뉴딜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이제 좀 더 지역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지역들도 있는데, 이것이 녹색 뉴딜의 기본 정신, 특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적을 위배하는 방향으로 접근이 돼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공감대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이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금 광역권의 그런 지역을 묶어서 지역 순회 그 토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지역의 그 지역 균형 뉴딜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특히 이것을 디지털 뉴딜, 특히 그린 뉴딜과 연결해서 좀 더 그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까 발표에도 나왔지만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 뉴딜입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자체가 화석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훈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전환 뉴딜이 핵심이 돼야 되지만 그것은 필수이지 충분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 충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폐기물 문제라든지 또 농업 문제라든지 다양한 화학 물질의 문제라든지 생태계 보존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고요. 특히 저는 농업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자체가 우리의 식량 안보를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이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문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특히 어떤 식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우리가 어떤 식단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기후위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폐기물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기후위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나 그것이 또 분해되는 과정, 모두 다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그런 배출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린 뉴딜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와 정책 수단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정기 국회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법이 상정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이행 기본 법안,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 그린 뉴딜 기본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발의가 된 상태였고, 또 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기존의 에너지 질서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던 노동자, 산업, 지역, 이런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화력 발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사실은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탈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업과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용된 노동자와 또 그런 산업이 입지한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는 것도 발의가 된 상태였는데 이런 법안들이 제대로 통과돼서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그 그린 뉴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기반이 허약한 것이 아니냐.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이행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법적인 어떤 그 약속으로 규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수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들이 7개 국가가 있는데요. 우리도 발빠르게 이런 것이 법제화돼서 법으로 됐을 때는 다른 모든 영역에도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그린 뉴딜의 그 실현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법, 그리고 제도, 그리고 정책 수단이 필요하고 또 권력의 배분이나 예산의 배분이나 인력, 그리고 책임의 배분 이런 것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정책 수단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제라든지 이런 요금 체계 이런 것들이 과연 그린 뉴딜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느냐,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정책 수단, 법 이런 것이 기존의 탈탄소 사회를 지향하지 않을 때 그 사회를 유지하고 또 지탱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인 만큼 굉장한 어떤 대전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다른 사회들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 이념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치적 성향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인식의 차원에서 행위의 차원으로 이렇게 제대로 연결된다거나 또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동의하는 경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의를 높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은 동일하게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대응 방안이 다르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 대응 방안의 차이가 뭐냐면 원자력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여전히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그런 그 학자라든지 정치인 또는 뭐 일반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전력망의 그 운영하고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이런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확장해 나가야 될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윤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청은 박사님의 발표 내용에 질문은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방금 전에 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2050, 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준비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하고 비용도 엄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창은 박사님께서도 발표 말미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문별 탄소 중립 전략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문별 탄소 중립 전략, 발전 부문, 수송 부문, 건물 그리고 산업 이렇게 네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문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떻게 가야 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그래도 좀 쉽게 탄소 중립 갈 수 있는 게 있고 갈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아마
제일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수송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송 분야는 지금 기술들이 탄소 중립을 하는 기술들이 이미 실현되고 있어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물론 전기차, 수소차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전기가 또 재생에너지로 무탄소 에너지로 생산돼야 되는 조건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용 기기 측면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좀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어렵다면은 산업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세 가지 이게 영어로 hard to abate라고 그러는데 철강, 그다음에 그 석유화학, 시멘트 이쪽 부분은 아까 잠깐 이제 발표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료로 쓰는 것들은 에너지를 연료로 쓰는 부분들은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철강 부분에서 쓰는 석탄이 이제 코크스라고 해서 코크스를 만들어서 석탄을 많이 쓰는데 철강에서 쓰는 석탄의 용도는 에너지로 쓰는 거는 한 40% 정도 되고요.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철강석을 녹이는 거는 40% 되고 나머지 60%의 용도는 뭐냐면은 철강석이 그냥 자연 상태에 존재할 때는 항상 오가 붙어요. 산소가 붙어 있습니다. 산화철의 형태로 돼 있어서 오를 제거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걸 환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탄소를 석탄에 있는 탄소를 집어넣어서 제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CO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CO2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하는 기술이 그러면 C를 넣지 말고 H를 넣으면은 H2O로 나오니까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바로 이거는 이제 아주 실험실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 석유화학도 많은 부분들이 나프타로부터 그러니까 생성되는 여러 가지 이제 에틸렌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원료 물질을 만드는데 이 나프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크래킹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고열이 많이 필요하고 여기서 쓰이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석회석이 거기에 C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석회석을 또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CO2가 자동적으로 또 나오게 되는 공정에서 배출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제협력, 특히 바이든이 강조하고 있는 게 굉장히 과학기술에서의 국제협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저탄소 기술,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서의 국제협력을 조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공정상 CO2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네요. 기술적인 해결도 많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보인 팀장님 순서가 됐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전체를 기재부가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재부에 한국판 뉴딜 사업을 실무 추진단이 모두 총괄하고 있는데 거기 팀장으로 계십니다. 그 토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의 이보인 팀장입니다. 저희 실무지원단은 일단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기획재정부 안에 있지만 범부처 조직입니다. 11개 부처에서 지금 19명이 파견이 돼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범정부의 역량을 모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규판 박사님, 고상원 박사님, 이창원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요. 김규판 박사님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의 흐름과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지털과 그린 크게 두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바로 한국판 뉴딜도 바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집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들 위주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 사업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제도 개선이나 아니면 뭐 규제 개혁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약하다고 단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들을 저희가 또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상원 박사님 말씀했던 ICT 관련된 또 ODA 사례들 발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리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역량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같이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이게 일단 우선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 흐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도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요.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게 정부의 재정 투자만으로 힘들고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약하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월달에 저희가 발표를 했던 뉴딜 펀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 방안이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그다음에 경제계 정부가 함께하는 법제도 개혁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도 개혁 TF에서 일단은 제도 개선 과제들을 발굴해서 현장 중심으로 경제계가 제기하는 사안들을 취합해서 개선 방안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과 함께 이제 당에서 뉴딜 미래 입법 과제를 또 10대 미래 입법 과제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같이 협력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순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린 뉴딜 기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약간 속도가 안 나고 국회에서 이제 심의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긴 한데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된 배경 또 이걸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상 유례 없는 경제적인 충격을 세계가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대공황에 비할 정도의 충격이다. 그래서 미국이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공황을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에 버금가는 규모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고요. 이게 단순히 경기 대응책만은 아닙니다. 이게 물론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성장 경로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성장 경로를 회복하기 위한 단순히 경기 부양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 부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따라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변화를 저희가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바로 한국판 뉴딜이고 앞에서 이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EU에서 그린딜을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게 가속화됐다라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그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부는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마련을 했다. 그리고 추진해가 나가고 있고 이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의체 대통령님 주재하는 전력회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당과 함께하는 당정 추진본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법제도 개혁 TF라든지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님께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이제 그 국민보고대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한국판 뉴딜은 진화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 또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보인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한국판 뉴딜이 왜 생겨야 되는가 하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은 따로 없으신가요? 예, 그럼 저만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김규판 박사님께도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김규판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에 소개하던 유럽 케이스만 보더라도 유럽의 이른바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이런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가 그야말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유럽을 세계의 리더로 만들자 이거거든요. 지금 아마 다들 바로 자기들이 당면한 위기가 너무 커서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거기 그 프로젝트에 3개의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이렇게 말은 길게 썼는데 결국 그것을 보면은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 소사이어티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AI니 뭐 5G라든가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인력 양성도 들어 있고요. 이코노미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거의 창업도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소사이어티를 보면 거기에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야말로 여러 가지 그린 뉴딜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그린의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꼭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한국판 뉴딜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큰 카테고리를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그리고 그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해서 크게 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서 보는 어떤 기술이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식의 카테고라이즈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규판 박사님께서는 혹시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그 큰 전략으로서의 그런 트리 필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한국판 뉴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한국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는 조금 개념이 약한데요. 사실상 제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산업에 굉장히 포커싱을 맞추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EU가 밝히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 일종의 커다란 비전이잖아요. 그게 보면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비대면 산업이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이 재발하고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이 비대면 산업,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그 산업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렇게 허들이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신 문제는 한국판 그 디지털 뉴딜을 유럽차, EU가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뉴딜 정도의 차원으로 일종의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범주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고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없겠다. 대신 당연히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술, R&D 투자라든지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이 착근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 쪽에서도 필요하겠고, 또 아까 그린 뉴딜 쪽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단순히 이게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사회적 전환 이런 분야까지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 관련된 법제도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당연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EU처럼 패키지화해서, 즉 이걸 패키지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사실상 우리 정부 기관들의 정책들을 보면 지금 현재 아마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 아마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렇게 확산도가 저는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컨트롤 타워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좀 스스로 요구하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그래서 한국판 그 디지털 뉴딜이 좀 더 비전을 갖고 새로운 정말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좀 스코프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정책을 실행하는 관점에서도 일종의 범정부적 그런 협력, 그다음에 나가서 민간 부분하고 정부 분야, 상관학 협력,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뉴딜을 한다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각 부분에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그것들을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 정부 측 또 민간 측이 합동을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소사이어티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가 그린 테크놀로지, 그린 이코노미, 그린 소사이어티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그 위기에 처해서 시작된 그러니까 뉴딜 사업이라는 걸 처음에 다양한 그런 그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각 부분마다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뉴딜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들이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제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회의 전환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국제협력도 우리의 그 성공적인 사례를 가지고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간을 지금 그 우리 세션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한국판 뉴딜과 국제협력 세션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님, 토론자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모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션은 그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관련된 한국의 정책 방향 및 국제 동향을 돌아보고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오늘의 훌륭한 발표자님들의 말씀과 토론들을 통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 가능한 환경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국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이 더 많이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